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20번째 페이지, 잡지사 여름 이적 시장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를 들려주실 새로운 필자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신일용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잡지사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 겸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한 30여 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은 회사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만화를 그리고 있는 무명 영세 신인 작가 신일용이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30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지금 무명 영세 만화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 그 신일용 선생님을 검색해 봤습니다. 화면 띄워드리면 거기 이제 작가 앤드 기업인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던데, 뭐 30년 직장 생활 말씀하셨지만 선생님께서 전에 삼성맨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삼성에서 가장 오래 있었죠. 그럼 뭐 동남아와의 인연도 그런 회사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뭐 삼성에 있으면서 동남아, 제가 원래 출장을 좀 많이 다녀야 되는 직종이라서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는 동안에 동남아 출장을 가면 가장 마음이 푸근하고 뭔가 사람이 좀 인정머리가 있고 동남아를 좋아하게 됐죠. 따뜻함을 느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동남아 워낙 많이 가보셨겠지만 가장 처음 동남아 가셨을 때 그 인상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첫 출장지, 동남아에서 첫 출장지가 태국이었는데요. 네. 방콕이었죠.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수완나품 공항에 내리지만 그때만 해도 김포공항에서 타가지고 돈무항이라는 공항에서 내렸어요. 예. 그 돈무항 공항에 내릴 때 그때 아마 스카이브리지가 없었고 트랩으로 내리는데 그때 게이트에서 나가는 순간 훅 하고 끼치던 그 열기와 습기, 역시 아주 날씨구나.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 습하고 더웠던 그때의 기억이 인연이 되어서 또 동남아에 관한 만화도 그리시고 동남아에 대한 이야기를 잡지사에서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일단 뭐 날씨가 덥고 습한 나라다, 습한 지역이다, 이런 거. 이제 물가가 싸다, 뭐 과일이 맛있어서 먹기가 좋다. 이제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게으른 면모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은 좀 낮아서 좀 젊은 나라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좀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뭐 맞는 말씀인데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랄까 편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뭐 덥다는 건 맞죠. 덥다는 건 맞는데 동남아가 넓은 지역이라서 적도 지역에도 있지만 저기 북회 기선까지 뻗쳐 있습니다. 태국의 북부 지역이라든지 미얀마 북부 지역, 베트남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북해 기선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꼭 덥지만은 않습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가면 겨울에 출장 가면 제가 맨 처음에 하노이에 첫 출장을 겨울에 갔었는데 베트남 하면 열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팔옷만 챙겨갔죠. 그랬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시내 나가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목도리까지 하고 있어요.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호치민 정도면 모르겠는데 하노이만 호치민은 해도 뭐 사시사철 덥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구나. 날씨가 이렇게 덥지만은 않다. 또 어떤 선입견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게으르다는 선입견이죠. 약간 좀 게으르다는 선입견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날씨 때문에 그래요. 날씨. 우리나라도 요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름 같은 때 낮에 일하기 힘들죠, 요새. 동남아도 낮에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일했다가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럼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낮에 일을 못하면? 그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나이트 라이프가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근데 동남아 쪽을 가면 대부분 식당들이 아침부터 문을 열고요. 모닝 라이프가 있습니다. 일찍이. 그죠? 아침에 나가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돌아다니고 난리법석을 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데 제 그 좀 인상 깊었던 경험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하노이 출장 갔을 때인데 그때 하노이 출장을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갈 때인데 저희 하노이 법인이 하노이 시내에서 하노이 시내에 보면 그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 그대로 따와서 만든 거거든요. 근사하게 만들었죠. 파리 오페라 하우스와 저희 하노이 법인이 마주보고 그 사이에 넓은 광장 같은 게 형성돼 있었는데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광장을 보니까 뭐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오토바이도 없었거든요. 자전거 꾀저저한 걸 타고 남자들은 그
월남전 때 봤던 그 헬멧 쓰고 여자들은 그 농이라고 그래가지고 사과처럼 생긴 모자 있잖아요. 농 쓰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뭐 자전거 뒤에는 꾀조시한 부대자루나 푸성귀 안 그러면 뭐 광주리 같은 닭 몇 마리 식구리고 다니는데 제가 조금 건방진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혼잣말 비슷하게 야,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뭘 대바람에 저렇게 열심히 어디로 쏘다니는 거지?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하노이 법인장님이 옆에 같이 커피 하고 계시다가 저한테 한 말씀. 그 사람은 이제 그분은 굉장히 뭐 무심코 한 말씀일 텐데 이 사람아 저 사람들도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일하는 거라네. 자네하고 나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 뒤통수를 확 때리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그 흘러가는 말씀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베트남 사람이건 동남아 사람이건 이런 사람들을 가장 좀 존중하면서 보는 버릇이 생겼고 이건 뭐 어디를 여행 가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동남아에도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남아시아를 약간 좀 세계사 변방 취급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정말 우리 위주의 주관적인 착각이죠. 그렇군요. 옛날에 고대부터 실크로드라는 걸 아시잖아요. 네. 실크로드가 대륙 쪽을 지나가는 실크로드도 있지만 바다의 실크로드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유럽이 아랍에서부터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뭐 병난도 같은 데까지 아랍 상인들이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거쳐가는 바다 실크로드의 길목 중에 길목이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러므로 동남아시아는 옛날부터 일찍이 병난도 같은 코스모폴리탄 도시가 수십 개 발달했었어요. 그건 변방이 아니라 중심지고 오히려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는 적어도 변방인 거죠.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위주의 착각입니다. 거대한 무역 도시들이 예로부터 엄청나게 많았던 동남아시아다. 자, 이런 식의 우리가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거를 이번 시리즈에서 많이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다려주고요. 신일용 선생님과 앞으로 한 달여 동안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동남아 구석구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 어디 못 가시고 방콕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진짜 방콕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동남아시아 좀 개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동남아시아에 포함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선생님? 동남아 나라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동남아라고 하면 11개국을 얘기합니다. 11개. 우리나라 지도를 갖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요. 우리나라 가까운 순서대로 동쪽부터 얘기를 하면 필리핀이 있죠. 그다음에 쭉 필리핀 한 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가면은 동쪽부터 베트남, 필리핀, 베트남, 그 옆에 캄보디아, 라오스, 그 옆에 태국이 있고 그 옆에 미얀마가 있죠. 미얀마까지. 미얀마에서 내려오면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하면 9개국이죠. 2개 남았네요. 여기까지는 잘 셉니다. 어디지? 2개 나라를 갖다 이제 조금 버벅거리죠. 대부분은. 2개 나라가 이제 작은 나라거든요. 하나는 브루나이.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사실은 한 50만 밖에 인구가 안 되지만 1인당 GDP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GDP의 90%가 다 석유하고 가스에서 나오는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게 문제인 자원부국이구나. 거기다가 이제 그 이슬람 쪽의 왕을 갖다 술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술탄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고 지배하는 유일한 나라가 브루나이죠. 브루나이가 소국이지만 원래는 그 보르네오 섬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15세기 정도까지는. 그래요. 보르네오, 브루나이 같은 말에서 나왔겠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나라가 됐지만 잘 나갔었네. 또 하나는 어디냐면 하나 남은 거. 하나 남은 거. 동티모르라는 나라입니다. 동티모르. 동티모르는 기억하시겠지만 동티모르는 원래 포르투갈령이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포르투갈이 대책 없이 떠나고 나서 인도네시아령이 됐죠.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유혈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이 그때 2002년도에 독립을 한 나라거든요. 21세기에 독립을 한 동티모르가. 그때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을 보내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정식 이름은 티모르 레스테인데 레스테는 포르투갈 말이에요. 동쪽이란 말입니다. 근데 앞에 티모르는 말리 말에 그것도 동쪽이란 말이에요.
동어반복이네. 동쪽의 동쪽이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동동. 조금 동동 이상한 거죠. 동동나라. 네. 그렇구나. 깨알 잡지식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유튜브 화면에 이제 동남아시아 지도를 띄워드렸는데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는 그렇다 치고 저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쪽을 중심으로는 동남아에 섬이 엄청 많아서 지도만 봐도 좀 복잡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지형을 이해할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 섬이 수만 개가 되고 지금도 새로운 섬이 발견되고 있다는 썰이 있죠. 새로 섬이 발견된다고? 와, 예. 그런데 이게 얼뜻 보면 지식이 없이 보면 그냥 무작위로 흩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약간 이렇게 복잡할 때는 저희가 뭘 적용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운 인수분해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더 복잡한 것. 인수분해는 결국 분류하는 거거든요. 분류를. 분류를 갖다 되게 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부분들, 이걸 대륙부 동남아시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흩어져 있는 섬들 갖다가 도서부 동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대륙부와 도서부. 근데 이게 그냥 지리적으로 대륙에 이어져 있고 바다에 흩어져 있어서 대륙부 도서부 하면은 별게 아닌데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대륙부와 도서부가 굉장히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해요. 언뜻 생각하면 일단 대륙부는 대부분 주류 종교가 뭡니까? 불교죠. 그렇죠. 태국 불교.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다 불교입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가 보통 소승불교 혹은 상좌부 불교라고 그러는 테라바다 불교를 주류 종교로 하고 있고,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대승불교입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바다 쪽으로 가보면 필리핀은 스페인 영향 때문에 카톨릭 성당 주류 종교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슬람이에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이쪽은 다 이슬람입니다. 이게 이슬람이라는 게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은 가로막고 바다는 연결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연결하는 게 어디랑 연결했냐면 아랍과 동남아시아 도서부를 연결한 겁니다. 바다가 그렇죠. 땅은 연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슬람의 전파 과정을 얘기할 때 꾸란을 받을 것이냐 칼을 받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무력으로 전파된 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은 당연히 교역에 의한 평화로운 과정을 통해서 전파된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대륙 분야, 도서 분야에 따라서 종교도 이렇게 확연하게 나눠질 정도면 언어, 문화 이런 것도 나라마다 개성이 굉장히 강하겠네요. 굉장히 강하죠. 동남아시아의 특징을 두 마디도 안 되고 한 마디로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면 저는 다양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양성.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가 옛날부터 자기네들이 다양한 인종의 용광로라고 떠들잖아요. 그렇죠. 동남아가 보기엔 되게 우스운 거예요. 더 다양하군요. 미국이 생기기 전부터 수천 년 동안 더 다양한 인종을 가지고 원조 더 다양한 원조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종의 용광로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차차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종교 얘기 좀만 더 해보면 아까 이제 대륙부는 불교, 도서부는 필리핀 정도를 빼고는 이슬람교가 주류 종교라고 하셨는데 이게 애초부터 그랬던 건가요? 사실은 처음에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토속 종교가 있었겠죠. 주로 애니미즘 계통의 토속 종교가 있었겠죠. 아마. 근데 그 외래 종교 중에서 가장 대형 종교로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은 사실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거의 동남아 전역에 퍼져 있어서 사실은 지금은 겉으로 보면은 이슬람교, 불교, 카톨릭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저변에는 힌두교의 영향이 상당히 뿌리 깊게 동남아 전역에 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르게 신분에 대한 차이를 쉽게 인정해 버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러죠. 내가 못나서 그렇게 하냐, 네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이렇게 됐지.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욱하는 심정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죄 뇌피셜이지만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의 문장을 보면은 인도네시아는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거든요.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인구가 그런 일단 국가가, 워낙 많고 그런 나라가 예. 인도네시아인데 그 문장을 보면 난데없이 저 독수리 같은 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그게 독수리가 아니고 예. 가루다라는 새거든요. 가루다. 예. 가루다는 뭐냐면 힌두교의 중요한 신 중에 한 분이 예. 비신우라는 신이 있는데 예. 비신우의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란 영화 보셨죠? 예. 아바타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분신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네. 그런 존재가 이제 아바타인데 네. 비신우의 아바타가 여럿이 있는데 네. 그중에 급할 때 타고 다니는 아바타가 비슈누 신이 타고 네, 다니는 네. 아바타예요. 그 가루다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국적항공사의 이름이 예. 뭡니까? 가루다 에어라인이거든요. 가루다 에어라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가루다가 전형적으로 힌두교 신화에서 나온 건데 이슬람 국가의 문장에 저렇게 버젓이 그러네. 저게 힌두교의 상징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영향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군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물축제 있잖아요. 물 축제? 태국 이제 관광 상품돼 있는 태국의 송크란 축제. 송크란 저희 축제의 네. 역사 때 배웠는데. 네. 예. 그 보면은 네. 그 송크란이 있고 옆에 나라 보면 뭐 비마이 같은 거 그 저쪽에 미얀마 건너가면 띵잔 이런 게 다 네. 물축제인데 네, 뭐 네. 쏴도 기분 안 나쁘고 이것들이 사실은 예. 힌두교의 신년 축제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힌두교 영향이구나 저것도. 우리 워터밤이랑 좀 다르네요. 맥락이 다르네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힌두교의 저변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네. 도서 지역으로는 이슬람, 그다음에 대륙부 지역으로는 불교가 들어온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수만 개에 달한다는 그 동남아 도서 지역에 있는 섬들, 예, 그래서 저 섬들을 가로지는 바닷길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항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동남아의 그 하나의 운명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옛날에 동남아 역사를 결정한 게 향신료라는 게 많은 동남아의 운명을 바꿨고요. 예. 또 향신료를 노리고 들어온 아랍 세력, 유럽 세력이 동남아의 많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다 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일단 이슬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슬람이 전파되면 인도양에서부터 이렇게 인도양을 건너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때 보면은 서쪽에서부터 전파됐겠죠, 동쪽으로. 네, 그래서 그렇죠. 가장 서쪽이 인도네시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이 수마트라라는 섬이 있고 예. 수마트라에서도 가장 끝에 서쪽 끝에 있는 게 아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네.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이슬람이지만 굉장히 관대한 이슬람이거든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체 지역만은 네. 지금 굉장히 원리주의적인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죠. 아, 그 이유는 가장 이제 가장 먼저 첫 받았고 접촉지이기 자기네들이 때문에? 원조다. 이런 자부심이 먼저 있는 받아들였기 거죠. 때문에 이슬람을 이제 동진을 쭉 이슬람이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 지금은 필리핀이 카톨릭 국가지만은 예. 그 남서쪽에서부터 필리핀 이슬람이 야금야금 들어갈 때 예. 술루 제도라든지 민다나오 섬 이쪽으로 들어갈 때 그게 이슬람화 될 때 네. 그때 마침 반대 지역에서 스페인의 마젤란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스페인의 마젤란이 그때부터 카톨릭이 전파되면서 네. 지금도 민다나오 같은 데는 네. 이슬람 지역이 남아 있죠. 아, 그렇구나. 필리핀도 이슬람화 될 무렵에 스페인이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몬순 기후 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몬순 기후가 동남아의 역사를 많이 바꿨죠. 몬순이란 말이 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네. 아랍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아랍어의 계절을 뜻하는 말이 모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계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심이라고 그럽니다. 무심 꺼마라고 그러면 건기. 무심 아일 그러면 우기. 우기. 무심이란 말이 당연히 모심에서 왔겠죠. 아랍의 영향을 받았구나. 네. 그런데 왜 이 몬순 기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몬순 기후의 특징은 뭐 비도 많이 내리고 이렇지만은 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정한 계절에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는 거거든요. 예. 이걸 아랍인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항해할 때 네.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아마 몬순 기후에 아랍어 모심이 붙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상의 패턴을 일찍이 파악했다. 그렇습니다. 몬순 기후가 또 그런 뜻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향신료와 뭐 이런 몬순 이런 키워드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향신료 네. 말씀이 네네. 나왔으니까 예. 이제
아랍인들이 몬순 기후를 이용해 가지고 동남아까지 온 거는 사실은 향신료 때문에 온 거예요. 네.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신바드라는 거상이 등장하잖아요. 신바드. 예. 신바드는 이제 자기가 뭐라고 무용담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7번, 네. 7차례에 걸쳐서 세상의 끝까지 항해를 했노라. 아, 그렇게 그래요? 무용담을 쫙 우리 군대 얘기하듯이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이 그 세상의 끝이 뭐 어딘지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네. 동남아에서 향신료 산지인 말루쿠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동남아의 향신료 산지 말루쿠 제도. 말루쿠 제도라는 곳이 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신바드가 동남아까지 뭐하러 그 세상의 끝까지 뭐하러 갔겠어요. 다 돈이 되니까 온 거죠. 아, 돈 벌러 왔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루쿠 제도까지 온 게 그 아랍이 동남아에 진출한 계기가 됐고 그 오랫동안 아랍인들이 동남아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예. 근데 그 아랍이 독점하고 그 아랍인들에 의해서 유럽에 향신료가 전해졌거든요. 그랬겠죠. 예. 향신료가 유럽에 도착할 때쯤에는 무지하게 비싸져 있는 거예요. 그때 서플라이 체인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수요는 배도, 많은데. 예, 범선으로 나르니까는. 예. 그래서 유럽인들이 뭘 생각했냐면 저 아랍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중간에서 예. 그때 유럽에서는 향신료가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향신료를 갖다가 쫙 식사 파티를 열고 향신료가 듬뿍 대접하면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고 그걸 아끼면은 째째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향신료 가격이 무지하게 비쌌는데 네.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 대체해서 동남아에 진출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 아랍 브로커들 안 끼고 직접 나가겠다. 직거래하겠다. 예. 라고 해가지고 험한 바다를 갖다가 다시 개척해서 나간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역사 시간을 배운 대항해 시대. 그렇죠. 향신료가 일파만파 역사를 바꾼 대항해까지 연결되는 거죠. 대항해 시대가 그렇게 열립니다. 그럼 처음에 동남아에서 좀 패권을 장악했던 유럽 국가는 어딘가요? 신기하게도 동남아의 향신료 무역을 맨 처음 독점했던 나라는 소국인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은 작은 나라잖아요. 지금도 뭐 인구 한 1,000만밖에 안 되니까. 예. 포르투갈이 동남아로 향신료를 독점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지정학적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서양 연안이잖아요. 그렇죠.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베리아 반도 대서양의 면에 있는데 그 대서양이라는 바다는 대양이고 그 전에 유럽의 모든 상거래라든지 문화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지중해에서 움직이는 배들은 소위 갤리선이라는 겁니다. 갤리선이 뭐냐면 주로 노의 힘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돛도 달려요. 노를 저어서. 우리 배너 같은 거 혹시 보면은 배너가 잡혀가 노졌잖아요. 그게 갤리선. 느낌. 그게 바로 갤리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배를 가지고 대서양 나갈 수는 없어요. 대서양까지 다닐 수 있는 험한 대양을 다닐 수 있는 배를 짓는 조선술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발달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 갤리선까지만 해도 이게 배를 판자를 겹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대양으로 나갈 땐 그게 안 돼서 배를 갖다 이음새를 딱딱 이어서 붙이는 기술이 발달합니다. 조립식처럼. 레고처럼. 그게 아마 아랍의 영향이 싶어요. 왜냐하면 아랍이 이베리아 반도를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아랍은 15세기, 16세기까지만 해도 그 유럽보다 훨씬 항해술이 뛰어났거든요. 천체 관측술도 항해하려면 천체도 관측해요.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이제 바다로 대양으로 나가기 좋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이제 동남아에서 패권을 먼저 가져갈 수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왜 스페인은 안 나가고 스페인이 훨씬 큰 나라인데. 그렇죠. 왜 포르투갈이 스페인은 동남아 못 나갔나요? 동남아 못 나갔습니다. 왜 못 나갔습니까? 왜 못 나갔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이제 대항해 시대를 갖다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 교황이 보기에 교황님 르네상스 시대거든요.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은 지금과 달리 세속 정치에 아주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황이 알렉산더 6세라는 분이 계셨는데 알렉산더 6세 교황은 특이하게 스페인 출신이에요. 그래요? 대부분 이태리 이쪽에서 메디치가 이런 쪽에서 교황이 나왔는데 이분은 스페인의 보르지아 가문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자꾸 싸우거든요. 대항해 시대 인권 때문에. 근데
사실 그때 교황청의 가장 큰 열렬한 지지자가 두 나라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생각하면 이 두 나라를 싸우게 하면 안 되겠다. 중재를 나섭니다. 그래서 이 사람 통이 커요. 지구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대서양에서 금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쪽은 스페인이 이런 말 써도 되나? 스페인의 나와바리다. 아, 스페인이 먹어라. 여기 이쪽에 동쪽은 포르투갈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그때 콜럼버스가 이미 아메리카 쪽으로 진출하고 있었으니까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동쪽은 아직 뭐 버벅될 때니까는 포르투갈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포르투갈이 동남아로 진출할 수 있었죠. 아, 스페인은 그 규정상 못 나간 거네요. 규정상 못 나갔는데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나중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남단으로 돌아가지고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말레카 해협을 거쳐가지고 말루쿠 제도 가서 향신료를 독점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배 아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쪽으로 못 나가고 반대쪽 길로 갑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대서양에서 아메리카 남단을 돌아가지고 태평양 쪽으로 해가지고 말루쿠 제도를 찾아가지고 서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쪽은 동쪽은 너희, 지구는 둥그니까 사실 두쪽 내는 게 의미가 없어. 반대쪽으로. 그 길목에서 우연히 발견한 게 필리핀이에요. 아, 그래서 필리핀에 스페인이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그때 필립 2세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라 이름도 필리핀으로 하고. 먼 길 돌아갔네, 진짜. 먼 길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끝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거기서 붙습니다. 붙으니까 또 거기서 이제 중재를 나서가지고 결국 어떻게 타협이 되냐면 필리핀은 스페인이 먹어라. 그 교황이 중재에 나선 거예요? 그때는 교황이 아니고 아마 자기네들끼리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30년 지났을 때거든요. 알렉산더 6세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고. 그렇군요. 그 대신에 향신료 대로는 너희들 기득권을 인정해 줄게. 포르투갈의 기득권을. 그러면서 거기 또 금을 하나 긋습니다. 그쪽에다가. 그게 이제 사라고사 조약. 사라고사 아까 조약. 얘기했던 토르데시아스 조약과 사라고사 조약 두 개의 조약 가지고 지네들끼리 지구를 반으로 딱 나눠서 가진 거죠. 왼쪽에 약간 보라색 선이 화면상으로 그게 교황이 한 첫 번째. 알렉산더 6세가 중재했던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그 조약이고 오른쪽에 녹색선이 사라고사 조약. 필리핀만 스페인 쪽에 인정을 해줬다. 근데 물론 이게 뭐 현지 사람들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제국 열강 위주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지네들끼리 합의한 거지. 나중에 이제 신흥 해양 대국이 등장하잖아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는 웃기는 거죠. 너네들 마음대로 갈라가죠. 인정을 안 하고. 세계 공용이 아니었어.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 주쯤에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언어 얘기도 좀 궁금한데요. 동남아의 언어가 동남아 사람들의 이주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종이 남반계와 북반계가 섞여 있다는 게 통설이잖아요. 동남아시아 똑같습니다. 동남아시아 제일 먼저 들어온 거는 남방의 언어죠. 그게 오스트로네시아라고 하는 건데 오스트로네시아라는 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오스로는 라틴어로 남쪽이라는 뜻이고요. 네시아는 그리스어로 섬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섬에서 건너온 말들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동남아 도서부에 쫙 퍼져 있습니다. 섬들로 퍼졌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다양한 말로 발전했겠죠. 그렇겠지. 수백 개, 수천 개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어떤 말들이 들어오냐면 소위 그 오스트로 아시아틱이라는 어개가 들어오는데 대륙 쪽에서는 그게 이제 몽크메르어라고도 해요. 크메르 들어본 것 같아요. 몽크메르어가 지금 어느 말의 조상이냐면 크메르가 이제 캄보디아잖아요.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조상입니다. 둘이 먼 조상 같아요. 캄보디아와 베트남. 물론 지금 둘 통하지 않습니다. 하도 오래 전 조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동남아 대륙 쪽에서 들어오는 말이 크라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느 말의 조상이냐면 라오스와 태국말의 조상입니다. 라오스와 태국은 지금 서로 안 배워도 거의 같아서 서로 말이 통합니다. 그렇구나. 한 70% 같다고 그래요. 그 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들어온 말이 미얀마 주류 종족인 버마족의 언어, 버마어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대충 크게는 이렇게 판도가 나뉘어지는데 그게 큰 분류고 작은 말은 뭐 엄청나게 작은 분류 크죠. 인도네시아에도 뭐
쓰는 말이 엄청 많다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이제 네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수많은 아까 이제 아랍의 영향도 받았고 유럽의 그렇죠. 영향도 받았고 그렇죠. 말이 거기서 막 쌓이는 거죠. 예,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말레이어에서 네. 뭐 아주 좋은 말에 다 쓰는 슬라맛이란 말이 있어요. 슬라맛. 빠기 그러면 굿모닝. 뭐 슬라맛 잘란 그럼 잘 가라. 그러면 예. 그게 필리핀에 가면 살라맛 뽀 그러면 땡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이제 같은 계열인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아랍어 살라맛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아랍 쪽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예. 싱가포르 그 관광을 가시면 예. 싱가포르 시내에 네. 아주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로파삿이라는 로파삿. 건물이 있는데 네. 그 빅토리아 양식으로 영국 식민지시대 때 지은 거거든요. 예. 원래 용도는 저게 수산시장이었어요.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예. 아, 그렇구나. 지금은 뭘로 쓰고 있냐면 호커센터로 쓰고 있거든요. 무슨 센터요? 호커센터는 호커라는 게 뭐냐면 예. 우리나라 포장마차 같은 거예요. 아. 소규모로 음식을 파는 그런 포장마차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거. 먹거리 시장 느낌이구나. 푸드코트 같은 거죠. 예. 지금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데 저 로파삿이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앞에 라오파삿인데 예. 앞에 라오라는 말은 중국의 늙을 노자. 진짜 늙었다는 게 아니고 네. 애칭으로 많이 쓰거든요. 뭐 노형 그럴 때도 노자 쓰고, 예. 뭐 라오펑용 이럴 때도 라오를 쓰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복건어 싱가포르에 가장 많은 중국인이 복건 사람들이거든요. 예. 복건어로 읽었을 때 나오고 네. 파삿은 어디서 나왔느냐? 네. 그게 시장을 뜻하는 그 말이 우리 바자회 같은 거 얘기를 하잖아요. 바자회. 바자회. 예. 그 바자회가 어디서 나왔냐? 페르시아 말에서 나왔는데 파사르. 그렇구나. 그걸 갖다 또 복건 사람들이 마음대로 왜 파삿 해가지고 로파삿. 저기도 섞여 있네. 웃기는 게 영국풍의 빅토리아식의 건물에다가 네. 중국말 한자. 라오에다가 페르시아말 파삿에다가 거기에 세계 각국의 포장마차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네. 이게 동남아입니다. 저 공간의 성격과도 딱 맞네요. 다양성, 그러네. 복합성 이런 게 동남아의 특징. 쓰는 말만 봐도 여러 문화와 배경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문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태국 친구들이랑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그 태국어 같은 경우는 문자 그 글자를 되게 그림같이 생겨서 되게 복잡해 보이던데요. 어렵죠, 그죠? 네. 제가 아는 어떤 회사 선배 한 분은 태국에서 오래 주재를 하셨는데 말은 좀 어느 정도 하셔요. 그런데 문자를 잘 못 쓰세요. 이 양반 표현하면 문자가 얼마나 복잡하냐면은 라면 있잖아요. 라면을 잘게 부숴가지고 바닥에다 확 흩어버리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우리가 보기에. 조금만 삐쳤어도 글자가 달라지니까는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꼬불꼬불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말은 이제 표음 문자, 표의 문자가 있잖아요. 표의 문자는 이제 제천 오차고요. 표음 문자로는 이게 뭐가 있냐면 음소 문자가 있고 음절 문자가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말이 음소 문자입니다. 우리가 음소. 그러니까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음가 하나를 반영해요. 그래서 가 그러면 그렇죠. 그라는 음소하고 음가하고 아라는 음가가 합해서 가가 되는 거죠. 영어의 알파벳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편에 음절 문자가 있어요. 그건 뭐죠? 음절 하나가 음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일본의 가나죠. 일본의 가타카나 문자가 가다카나 히라카나는 게 음절 하나가 문자 하나니까 음가를 표현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죠. 다양하지 못하죠. 그렇죠. 일본 사람도 50음 가지고 모든 말을 표현해야 되니까 맥도날드라고 못 그러고 마구도나루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의 한계가 있구나. 그거는. 음소 문자는 다양한 발음을 표현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문자가 아주 우수한 문자인 거죠. 근데 이제 동남아의 이 문자들은 산스크리트에서 왔거든요. 힌두교라든지 불교가 전파할 때 산스크리트나 팔려로 전파됐는데 그것들이 이제 발전돼서 동남아의 문자가 되는데 이것들은 음소 문자와 그러니까 알파벳 우리나라 문자가 음소 문자, 음절 문자의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 성격이. 그걸 다 아부기다라고 그러는데 모음과 자음이 따로 있긴 있는데 모음이 자음에 기생을 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뭐 제가 배워보질 않아서 확 저도 잘 와닿진 모르는데 않는데 뭐 여기까지는 이 정도 선에서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쓰는 나라 지방 언어 다 포함하면 7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게 큰 분류만 해서 700여 개고요. 사투리까지 하면 뭐 더 심하겠죠. 더 심하다. 그러면 국민들끼리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국민들끼리 소통이 안 될 수 있어서 예. 인도네시아가 나라를 건국할 때 네. 굉장히 과감한 결정을 만들죠.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인도네시아라는 말이 사실은 새로 생긴 말이거든요. 원래 뭐 그 지금 인도네시아 해당되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섬들이 하나의 나라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부족마다 다 다르고. 예. 그런데 네. 유일한 공통점은 네덜란드령이었다는 거죠.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는다. 인도네시아가 됐고 영국령이 말레이시아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건국의 지도자들이 맨 처음에 만들 때 나라를 만들 때 예. 워낙 말이 많으니까 그렇죠. 부족별로 또 섬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썼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바 출신입니다. 자바섬. 자바라는 섬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지역인데 자기네들 자바어를 버리고 말레이어를 국어로 채택합니다. 그게 더 통합하는 의미인가요? 왜 그랬냐? 자바어는 복잡하거든요. 배우기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격식이 까다롭고. 말레이어는 이 지역에 상인들이 쓰던 말이에요. 상인들이 왜 공통적으로 썼냐면 간단하거든요. 쉬워서 이게 시제도 없고요. 격도 없고요. 법도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밥 먹었냐? 그럼 먹었다 하면 막간이거든요. 식당이나 뜻도 되고 먹었다는 먹다도 막간이에요. 그럼 먹었냐? 과거로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동사 변형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레이어는 동사 변화가 없습니다. 막간에 과거로 만드는 부사를 붙여요. 쓰다. 벌써 먹었다. 그럼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냥 먹다 벌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레이어를 채택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어가 말이 같은 겁니다. 자바섬 자존심을 버리고 대승적 결단을 했구나. 대승적 결단을 한 거예요. 야, 이거는 뭐 대단한 결정이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도 뭐 36년 동안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동남아도 태국을 제외하고는 다 식민지 시절이 있었잖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태국은 좋겠습니다. 흔히 말하기에 지정학적인 재수가 좋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그 왕들 몽콧 왕이라든지 쫄라롱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을 한 거죠. 지정학적인 이점 더하기 그때 왕들의 지혜로움 때문에 독립을 유지해서 그래서 지금도 태국에서는 국왕에 대해서 모독을 하면 큰 벌로 다스리는 게 그런 고마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외교력을 잘 발휘한 게 나머지는 다 식민지화 됐는데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어떤 정서적 공통점이 있죠. 식민지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 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또 다른 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랑 다른 점? 우리랑 식민 지배를 당했지만 우리와 다른 점. 어떤 게 다를까요? 첫째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일제 지배를 36년 당했지만 동남아시아는 몇백 년이에요. 훨씬 길구나. 훨씬 길죠. 뭐 짧게 뭐 100년부터 길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스페인, 미국, 일본의 점령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300년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36년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경험과 300년은 우리가 많이 다를 겁니다. 사람도 많이 섞였고요. 그런 점을 하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동남아 갔을 때 화가 나는 이유가 일본에 대해서 동남아 사람들이 3년 동안 지배를 당해 태평양 전쟁 때 점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적개심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좀 우호적인 이미지를 받았어요. 상당히 우호적. 대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놈들은 뭐 벨도 없냐, 민족 정신도 없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동남아로 태평양에 진출할 때 물론 프로파간다지만 거짓말이지만 대동아 공영을 앞세워가지고 해방군처럼 나타났어요. 영국과 네덜란드 쫓아내면서 프랑스 쫓아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상. 그다음에 또 3년 동안 나쁜 짓 하기는 좀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일본관이 우리랑 좀 많이 다르죠. 36년이랑 다르지.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해방자 구원자 느낌까지도 있었다 한때는. 처음에는 뭐 해방 나중에 결국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았겠지만 처음에는 그 지도자들이 상당히 일본에 협조적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미얀마, 버마의 민족 지도자인 아웅산.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태국의 초대 총리를 지냈던 피분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초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그 한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신일용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무궁한 잠재력에 비해서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제 끝으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왜 동남아에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동남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괴리가 차이와 갭이 가장 큰 지역이 동남아 지역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야 할 필요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 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는 뭐 학교 다니면서 유럽이나 미국 역사는 좀 배워요. 일본도 좀 배우고. 그렇죠. 예. 동남아 역사는 배운 바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동남아가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3시간이면 6시간이면 단 이웃입니다. 예. 옛날에 범선 시대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는 바로 옆에 이웃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교역량도 우리나라 교역량 5위를 차지하고요. 투자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2위 투자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국가. 예. 그렇게 볼 때 동남아를 훨씬 더 알아야 되고 특히 지금 동남아는 우리나라의 한류 이런 거에 많이 빠져 있고 네. 또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막 굉장히 우쭐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화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거는 지속 가능성도 없고요.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J-팝이 동남아를 휩쓸다가 지금 잠잠해진 게 그런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동남아를 이해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더 존중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제가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우리나라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보면 그 시가 많이 적혀 있죠. 시 적혀 있죠. 근데 그 어느 정류장인지 모르겠는데 동남아 시가 인도네시아 시가 적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예.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80년대 미국 출장 다닐 때 그때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 어디 있는 나라야? 뭐 유교 생각이나 하고 전쟁 생각이나 그렇죠. 하고. 예. 그때 만약에 제가 맨하탄에서 어느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기다리는데 거기에 윤동주의 서시가 딱 서 있고 영어로 번역이 돼 있다. 그럼 제가 미국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일단 울죠. 네, 울죠. 네,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더 알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간이고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시간 먼 나라이자 이웃 나라인 동남아 국가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일용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